정년퇴직 통지서를 받던 날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매일 6시 10분 알람에 눈을 뜨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문으로 들어가던 30년이 한 장의 종이로 마무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김치찌개를 먹고 나왔을 때 숟가락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들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가라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지만 숫자가 길게 늘어선 그 메시지를 보며 아내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 우리가 버텨온 세월의 모양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실감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내일도 출근할 것 같은데. 아내는 말없이 제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정갈이 걸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쩐지 의식 같았습니다. 우리 삶의 한 장을 조심스레 접어넣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 이야기를 미뤄왔습니다. 항상 당장의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대출이자 은퇴하면으로 시작하는 문장만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식탁에 마주 앉아 진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엔 동네 뒷산 한 바퀴 돌까? 좋아요. 무릎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면 되지. 토요일엔 시장 보고 이번엔 꽈리고추 좀 더 사요. 그 대화들이 마치 오래 기다린 일상의 약속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적어 내려간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단단했습니다. 국내 여행 2~3번, 미뤄둔 치과치료, 작은 텃밭 분양, 그리고 매달 생활비와 피상금, 퇴직금과 적금,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니 아껴 쓰면 충분하겠네요. 아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날 제 마음에도 처음으로 햇빛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막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가만히 돈 넣어두면 바보야. 다들 굴린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린 그냥 안전하게 적금이나 하려고. 그렇게 해서 무슨 여행을 다녀, 요즘은 다 투자야. 그 말에 순간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보다 훨씬 스마트한 세대,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아이. 사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세상의 속도는 제가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은퇴 후 첫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천천히 아침밥을 씹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카페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장을 보며 단감 가격을 비교하고 돼지 앞다리살에 고추장 양념을 재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가 올랐다고 떠들었고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이 약간 막혔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수익 인증 캡처가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매달 나온다더라. 연 10%는 기본이야. 저는 폰을 껐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지만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우리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냥 안전하게 묶어둘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욕심내지 말아요.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같이 걷는 게 제일이죠. 그 말이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독임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흔들리니까요. 불안을 줄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나은 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 아내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다, 우리 아들. 셋이 앉아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놨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 쪽에서도 일부 참여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잘 몰라. 괜히 손대서 탈나면 어쩌냐. 그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생각하는 그 투자 아니에요. 국가 지정 과제로 연결된 데라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매달 나온다는 그 말.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만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조심해요. 우리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자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이걸로 노후 자금 준비하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그래, 주말에 보자. 주말이 다가오자 이상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좋은 떨림인지 나쁜 떨림인지 모른 채로. 마치 30년 전 첫 월급날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어가던 그때처럼. 그때의 저는 미래가 길다고 믿었고 지금의 저는 미래가 짧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은 천천히 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문턱을 제가 먼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아들이 들고 올 서류철과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이 우리 삶의 균형을 조금씩 바꾸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크루즈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들 내외와 같이 여행을 가도 내 돈으로 선뜻 가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 녀석에게 선물도 마음껏 고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을 내어 중국집 코스 요리를 한 번씩 대접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전 아들이 들고 온 가방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들은 노트북을 켜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펀드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국가과제, 기술 스타트업, 친환경 발전소,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구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프로젝트예요.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고 이자도 매달 나와요. 제가 있는 팀에서도 일부 투자했고요. 지금 들어가면 초기에 배정돼서 이익률이 커요. 아들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서 설명하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빛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에는 수익률 곡선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었고 설명서에는 투자 안정도 어등급,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냐? 제가 묻자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저도 돈 넣었어요.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권하는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건 아버지로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요즘의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원금 보장이 안 되면 곤란해.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있나요? 요즘은 시스템이 다 자동이에요. 그냥 계좌 연결만 해두시면 이자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와요. 여기 제 통장에 찍힌 거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 용돈 투둑히 드리지 못하니까 미안해. 이걸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맞는 안전한 투자 구조라는 제목이 붙은 PDF 파일, 기사 캡처, 심지어 정부 보고서 일부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정부 기관에서도 보증한다는 글을 보니 요즘은 이렇게도 수입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의 10분의 1 정도, 그게 첫 투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내도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미래신 재생 에너지 투자조합, 계좌 개설 안내, 정기 배당 통지. 모두 정돈된 문서였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첫 번째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약속된 날짜, 약속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입금 내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들어왔네요.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고. 그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했던 이자만큼 정확하게 날에 정확한 금액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아내는 점점 마음을 놓았고 저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말을 믿길 잘했구나.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가 다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투자도 시스템이 다 달라졌더라고.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고 아들 덕 좀 보고 있지.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속으론 묘한 자존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노후에도 나름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투자 확장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2차 프로젝트가 열렸어요. 지난번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초기 투자자라 혜택이 크대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제때 이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이건 기회예요. 너무 늦으면 다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기회라는 단어.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시스템이 있대요.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예요. 그 후에도 몇 달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배당도 제때 들어왔고 아들은 종종 이번엔 수익률이 더 올랐어요 라며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 일을 일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문자에 마음이 놓였고 저녁 식탁에서 이걸로 손주 선물 사주자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언제나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걸까요? 어느 날 입금일이 되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오겠거니 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시스템 오류겠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일시적인 점검이래요. 다음 주면 정상화된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고 낮았습니다. 괜찮겠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 이상하게 아들도 예전처럼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이 늦다, 회의 중이다, 출장이다 변명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아이에게 매일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세상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이 입금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라는 단어가 내 입안에서 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훈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마지막 입금 내역을 수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거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뉴스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기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 로고가 제가 계약서에서 봤던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미래신재생 에너지 투자조합.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TV 앵커의 목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그거예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뉴스 자막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기, 피해액 수백억 원 규모. 앵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가 꽉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거 맞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에 떠있는 회사 로고, 서류에 있던 문장들, 그리고 아들이 제게 건네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겹쳐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한 장 한 장 들춰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완벽한데 어떻게 사기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도장도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과제 로고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리더니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나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파악 중이라니? 내가 직접 했다며? 내가 투자했다며? 맞아요. 나도 넣었어요. 근데 나도 지금 못 돌려받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내 돈도 다 날아갔다는 거냐?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모르겠어요. 아들도 피해자래요. 피해자요? 그럼 우리도 피해자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올라와도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적금, 여윳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은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피해자 수 전국 700명 이상. 그중엔 아들 또래의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거 하셨어요. 저희가 대신 설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얘기를 다른 사람 입으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폐업 처리돼서 계좌 동결됐습니다. 환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끝났다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흐르고 있었지만 어떤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모르겠어. 미안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 목이 저절로 조여왔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4시.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입금 문자, 계좌번호, 그리고 배당 완료라는 문장.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너도 속았다고 했잖아. 속았어요. 근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한테 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도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가족 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다 끝난 일이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와 수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피해자 단체가 꾸려지고 변호사가 선임되고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수 가능 금액은 거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자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 한 줄 기사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도 될 텐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우리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반찬 가게에 나가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창피하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이력서에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를 적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열어버린 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는 매일같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어디 간 걸까? 밥은 먹는 걸까?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이 향하는 곳은 아들이 아니라 결국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날 한 번만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 왜 나는 믿고 싶었던 걸까?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아내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그릇에 김이 식어갔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기척에 눈을 떴더니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마른 입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소리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밥을 데웠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눈시울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몰랐던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회사도 투자처도 다 정상으로 보였어요. 저도 돈을 넣었고요. 그런데 대표가 잠적하고 나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그게 가짜였다는 걸요. 이상한 느낌이나 의심 가는 행동도 없었니? 죄송해요. 그냥 아버지 노후를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보다 그 마음이 너무 어리석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 울어라. 이제 우리 다 알았잖니. 그녀의 손이 아들의 손등 위로 포개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가족분이 투자 권유를 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누굴 탓해야 할까? 하지만 탓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은 이미 잡혀갔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가족의 마음에 생긴 상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취업 다시 알아보려고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심성이 착하고 똑똑하니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 한마디가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차례차례 적재하고 바코드를 찍고 배송하고 사진을 찍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해도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배송량의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일도 조금씩 적응이 되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그녀의 앞치마에는 된장국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밥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연근 조림이 많이 나갔는데 콩나물은 좀 남아서 남은 걸 좀 가져왔어요. 오늘은 같은 동에 배달이 많아서 조금 수월했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잃은 것을 생각만 하면 울컥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하도 났습니다. 은행 잔고는 여전히 비었고 우리의 노후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도 이젠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영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게 갚은 거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유리창 위로 비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은 괜찮죠? 저는 웃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당신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니 고맙고 그리고 나 아직 체력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했는데 숫자와 약속 그리고 욕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 배송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다. 무엇을 믿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배송을 마친 후 오전에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햇빛을 봤습니다. 배송하는 일은 고되고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저는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제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 길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아들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안일한 믿음이 결국 제 전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저 같은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노후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는 안정적인 연금형 투자라는 말에 속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사람을 믿고 약속의 무게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속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의 말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면 믿음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증거가 있는 신뢰,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국가적으로 노인 세대를 위한 안전망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안전한 상품인가요? 하고 물으면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노후 자금 보호센터 같은 창구를 만들어서 시니어나 퇴직자들이 투자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저 같은 피해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저 수익이 높다는 광고만 믿고 계약하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또한 투자회사를 등록할 때 그곳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점수하고 검색만 해도 위험 경보가 뜨는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한 번 더 멈춰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지 제 바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바라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도 저처럼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너무 쉽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믿음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의심만 하며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라 경계 그리고 확인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냉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안전하다, 매달 이자가 나온다라는 말을 한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배송을 하며 사람들의 문 앞을 지날 때면 저마다의 인생이 그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은 부유하고 어떤 집은 검소하지만 결국 다들 누군가를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침 해가 뜨면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눈을 찡그립니다. 햇빛이 눈부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큰 수익보다는 작은 평안, 빠른 결과보다는 느린 확실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처럼 믿지 마세요. 하지만 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한 번의 잘못이 전부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그건 다시는 속지 않을 힘,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십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의 평안과 자존감입니다. 그것만은 절대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